일단 우리가 지금 첫 방송이니까 네. 잠깐 이제 소속 소개 같은 걸 해볼까요? 수업 소개요? 네. 이렇게 선생님부터 하시면 따라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방송이고 우리의 소속은 우리신학연구소라고 해서요. 카톨릭 소속 단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카톨릭 관련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카톨릭 안티 단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안티 단체는 아니죠. 그래요? 가톨릭 단체죠. 카톨릭 단체? 예. WTI라고 하는 가톨릭 WTI는 또 뭔가요? 우리신학연구소. 예. 네. 가톨릭 평신도 신학연구소죠. 거기서 지금 이제 격월간주로 지금 카톨릭 평론이 나오고 있어서 얘를 지금 이렇게 세우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번에 가톨릭 평론 6월호가 특집이 또 광주라. 그렇죠. 예. 저 아저씨 일로 저 들어오는 말을- 것 같은데? 말을 너무 많이 해. 너무 빨리 들어와. 화면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구경할게요. 아니. 원석이 들어와. 자주 인사 갖다 놓고 아니, 같이 앉아. 얼굴은 펴지면 안 앉읍시다. 돼. 아이. 아니 나지. 그러면 가끔 손으로 이렇게 예.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 예쁜 손인가요? 아니 예.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은 저기 그 지하실 그쪽에 앉아요. 네. 그쪽에 앉아. 그러면 얼굴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지금 이제 첫 주제로 음. 5.18을 잡은 것은 이 가톨릭 평론 지금 특집이 5.18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5.18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바로 오늘 아침 뉴스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쇼킹한 게 5.18이 기획이었다, 시나리오였다, 지금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지금 쇼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5.18과 종교적 의미, 이거를 우리가 지금 짚어보려고 모인 거죠.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5.18 광주 항쟁이 굉장히 이 사건 전말이 모호하고 지금 이제 막 밝혀지고 있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잠깐 짚어볼까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래요? 아니 그러니까 네. 평론에 나온 내용 중심으로 얘기를 네. 해야 되겠지. 지금 워낙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 정보량이라든가 뭐 이런 너무 거, 많아요. 예,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네. 그걸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어렵고. 같고, 그냥 뭐 우리가 특집으로 다뤘던 세 꼭지, 그다음에 네. 그 당시에 고3 아들을 둔 그 정계량 5.18 유족회 회장님의 아들이 이제 그 전영진, 그 당시 고3이었었는데 네. 나도 꿈마다 죽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그게 네 꼭지를 통해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뭐 11.6 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일종의 친위 구테타인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정권을 전두환이 잡는 과정에서 뭐 지금 시나리오든 뭐든 뭐 그 이게 기획된 거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네. 광주에 그 군대를 투입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고, 그 결국은 뭐 전두환과 전두환의 어떤 군부 세력이 이제 그때부터 정치 권력을 잡고 이제 그 독재를 꽤 오랫동안 행사를 해오죠. 그 시작은 그렇게 됐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때는 뭐 2,000명이 죽었다고 제 학생 때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뭐 북한 개입설 뭐 이런 것도 지금도 오늘도 찾아보니까 여전히 아직도 있어요. 여전히 그 동안 유튜브에 여전히. 채널 A 그 뭐 거기서 계속 이주호인가 뭐 북한군 네. 그 동원해갖고 그때 탈북 북한군이었거든요. 근데 뭐 아직 그 북한에서는 당시 그 600명 광주에 투입된 게 무슨 뭐 상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남한 와 보니까 전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그렇죠. 그 사람은 여기저기 팔려 다니면서 이 채널 저 채널 아주 극우 채널만 골라다니면서 아주 자주 그런 얘기를
그거야말로 가짜 뉴스고 이제 황된 얘기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가짜 뉴스가 횡행할 만큼 진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지금 5.18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게 어쨌든 그 폭력이잖아요. 그랬을 때 종교에서는 정당한 폭력도 폭력이라고 인정을 하나요? 이게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네. 이제 그 정당한 전쟁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이제 평화를 옹호를 하는데 그 평화를 옹호해야 되는 상황이 그 쭉 지속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 전쟁을 그래서 평화의 실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5.18 관련해서도 이 폭력 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정당방위와 관련해서 교회가 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 권리와 의무 차원에서 지금 그런 폭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뭐 간디의 비폭력 운동 그다음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순교자들의 어떤 그런 말없이 말없이 죽는 이런 네.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는 더 그 의미 있는 모습일 수 있는데 실제 지금 여기 저희 특집에서 이 소설가 정범정 선생이 쓴 게 이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네. 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보듯이 이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도 그 네. 주변에서 이렇게 쓰러져가는 친구 이 시민들 보면서 그 총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그 김성용 신부님도 그 수습위원회 참여했던 이분도 이제 하는 걸 보면은 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들 죽지 않기 위해서 했었던 그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도 지금 그런 면에서는 교리 안에서는 그 정당한 방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다만 이제 그 얘기가 요즘은 네. 이 정당한 전쟁보다는 이 정당한 평화 쪽으로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는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평화가 정상적인 상태인 거고 그 정상이 깨진 비정상적인 상태가 폭력이나 전쟁 상태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 비폭력 저항운동이나 순교처럼 지금도 천주교 내에서 이것을 지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역사적으로 그 초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죽고 뭐 그 당시서부터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이 그리스도교를 그 공인할 때까지 네. 313년이잖아요. 그때까지는 그 절대 평화가 유지됐던 것 같아요. 예를 뭐 절대 평화라고 그 말할 수 얘기하기는 일리가 어렵지만 그 뭐 그 지향은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순교자 저스틴 이렇게 이제 그 누구지 유스티노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제 저스틴 유스티노로나 어쨌든 그 순교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테르툴리아누스 그 교부들 당시의 초기 교부들 그 다음에 히폴리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로마 총독이 쫓겨나요. 군대에 대해서 폭력에 거부하고 막 이래갖고 그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타협해서 군대에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총 대신에 기도로 네. 하자. 뭐 그래도 오리게네스는 그런 식으로 약간 비켜가는데. 총 대신에 기도로. 예. 그럼 안 죽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죽겠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초기 교부들이 굉장히 폭력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인 어떤 평화 뭐 이런 쪽으로 그 복음의 정신을 내가 죽는데? 뭐 실천하려고 했던 그거는 이제 지도자들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한 전쟁 이론이 나온 거는 사실은 뭐 암브로스 다음에 뭐 그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그 신학자들이 실제로 정당한 목적과 정당한 방법 이런 그리고 그 폭력이 눈앞에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주 상황 그런 거죠. 그럴 때는 폭력이 용인돼야 된다. 근데 그게 사실 그 로마 교회의
어떤 로마의 주 이제 공인된 그 종교로서 박해받는 종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쵸. 박해하는 종교로 어떻게 권력의 중심에 서 예,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야합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그 뭐 당시 로마 군대 안에서도 그런 그 폭력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것은 또 우상 숭배예요. 황제를 또 거기서는 신처럼 당시에는 섬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근데 그 콘스탄티누스 이후에는 거의 바뀌죠. 이 정당한 전쟁 이론으로.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니까 대신학자라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 폭력 이론이라고 하는 것, Just War Theory라고 하는 정전론이 이게 굉장히 정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당방위 이론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냥 막고 있을 수는 없다. 네, 그런 거죠. 그게 거의 그 1953년 비오 11세까지 12세죠. 12세까지 지속되고 굉장히 평화적으로 기운 거는 요한 23세 때 와서 지상의 평화 그걸 얘기하면서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바뀐 거는. 그럼 그게 몇 년 정도의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뭐 1900년, 1800년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한 1700년. 그러니까 꽤 긴 기간 동안에 그렇죠. 그 정당 방위가 인정이 돼 왔는데 예, 정당한 그 폭력 혹은 정의로운 뭐 전쟁 뭐 이런 개념이 그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전통으로 자리 잡아 왔죠. 근데 이제 하나의 예외가 있었다면 중세 시대 때의 십자군 이거는 이제 정당한 전쟁 이론을 뛰어넘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 이거는 완전히 그 전쟁 불사의 어떤 그 폭력적인 그런 게 이제 그 십자군 십자군 전쟁은 전쟁이고. 그거는 인류사에서 욕 많이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다 이 얘기는 하지만. 그럼 이제 그런 흐름들을 통해서 오늘날 카톨릭만의 어떤 폭력에 대응하는 매뉴얼 내지는 노하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5.18 때 교회가 했던 역할이 일종의 그 교회가 있던 그런 시대적인 어떤 폭력적인 상황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 제일 먼저 그 나왔던 관련 문헌이 윤공희 주교님이 그 5월 24일인가요? 그 성령강림 축일 때 그 5.18 상황을 이제 그 강론으로 처음에 알린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초로 이 5.18 상황을 알렸던 문서였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지금도 요즘도 그 무슨 뭐 국가폭력과 관련돼서 세월호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죠. 백남기 농민 문제가 있었을 때 교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구장 담화라든지 아니면 주교회의 명의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거나 사안이 더 급하면은 어떤 직접적인 뭐 거리 미사라든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교회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가톨릭 사회교리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매뉴얼로 받아갖고 할 수 있는 지침까지는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는 그 이 교회 당사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대응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라서. 그럼 이제 카톨릭 내에서의 이런 5.18과 같은 그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폭력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때의 상황이라든가 그 시대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 사회교리 교회 가르침을 이제 인지한 되는? 상태에서 고려한 상태에서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 벌어진 일들에 대한 교회의 판단인 거지. 그 당시 5.18 당시에 근데 한국 천주교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어떤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요? 네, 그 여기 꼭지에 보면 이제 김영래 선생이 쓴 그 5.18을 어떻게 교회가 알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셨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일단 광주교구 사제단 그리고 교구장 윤공희 주교 마침 이제 5월 19일 날 윤공희 주교가 서울을 이제 와서 김수환 추기경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올라오던 날 오전에 그 금남로가 있었던 그 가톨릭 센터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
6층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김남수 저기 윤공희 주교의 집무실 6층인데 밑에 내려다봤을 때 그 이 맞는 장면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이제 가톨릭 센터가 지금 5.18 기록 전시관으로 바뀌어갖고 다 그 장소를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 딱 그 윤공희 주교님이 그 내다보던 창문을 딱 그렇게 해놓고 그 봤던 장면의 사진을 또 옆에다 이렇게 실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이 주교님이 내려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나중에 고백을 하시면서 그 이 사마리아인 그 이 성소로전에서 내의 사제의 그 모습이 연상이 이제 되네요. 예, 자기 거라 자기 모습이었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위선적이다 그거죠. 예, 추기경님 만났을 때는 김수환 추기경님 만났을 때는 실제로 죽는 걸 봤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윤주교님이 그 사람이 만약에 맞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 믿겠다. 그러니까 죽은 걸 보진 않았지만 그 정도의 굉장히 아주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 상황이었다고 정도의 폭력이었다. 있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막 눈앞에서. 그러니까 죽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렇게 상황이 막 심각한 상황에서는 유언비어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교회는 진실만을 이제 얘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상황을 전해냈던 거고 아마 김추기경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전두환 만나러 가고 그 교황 대사하고 이제 뭐 이 관계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이 5.18 이 사태가 더 폭력적으로 심화되는 걸 이제 막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 5.18 당시에 한국 천주교의 대응과 오늘날의 지금 이제 2019년도 한국 천주교가 이 5.18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어떤 변화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광주교구는 네. 이 수습위원회에도 참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5.18이 물론 지금도 39년이 지난 지금도 이제 계속 이 5.18과 관련된 이 유언비어와 이 언론 그렇죠. 왜곡된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난무하는데 그 당시에도 더 심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에 그 진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광주교구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일어났는데 그에 반해서는 한국천주교회 그러니까 다른 교구들이 같이 연대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추기 형님하고 이 주교회 안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 잘 아시겠지만 같은 시기에 대구교구는 그 전두환 신군부 국보위에 2명 신부가 참여했었고 그 같이 주교회의 명의로 무언가를 5.18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을 때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김학래 그 당시 정평이 광주 정평이 총무였던 김학래 선생님이 썼던 글에도 잘 나오지만은 주교들 다른 그 교구의 주교들한테 도움을 청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신자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그걸 논의하자고 이제 주교회의 때 어떤 의안으로 이제 토론 주제로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을 했었는데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그러니까 다른 주교들은 그렇죠. 다른 주교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의논하기 토론하기를 원치 않아. 그리고 천주교가 그 문제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걸 원치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주교님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광주 문제는 되게 컸던 문제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번 평론에서 나온 거는 그걸 통해서 보면은 이제 윤공희 대주교 광주하고 이제 서울의 김수환 추기경님 정도.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 있는 분들과 사제단 분들 그 정도가 이제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애썼다 뭐 그런 이야기들로 주로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1980년대나 2019년도나 광주 교구와 그다음에 다른 교구의 온도차는 크다라고 볼 수 있나요? 한국 천주교에 대해서 광주를 바라보는 5.18을 바라보는 점점 다 잊혀지니까
김양려 선생님 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계량 그 아버님 5.18 유족회 그분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 젊은 세대들 그 소설가 그 얘기는 그 소설가 누구죠? 정범정 정범정 소설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있고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걸 뭐 탓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뭐 하긴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렇죠. 그거를 기억하는 39년 정확하게. 예, 이 사람들이 그건 이제 그 소식을 접했으면 이미 그 청년은 아니잖아요. 20, 30대가 아주 그렇죠. 40살이 넘어야 되는 건데 청년들한테 관심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나무라면 이제 꼰대 소리를 들으니까 뭐 그걸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천주교는 조금 달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그 시신들도 수습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광주교구에서 일어났던 일의 상당 부분에 많이 사제들이 특히 조비오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군부와 당시 이제 진압군 최고 무슨 사령탑은 아니겠지만은 그 사람들하고 이제 무슨 일종의 그 협상도 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쪽에서 거부하고 뭐 이랬던 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부 이 책에 있고 저희는 이 책을 꼭 구독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닌데. 네. 네. 이 책에 있죠, 근데. 네, 그런 재밌겠다. 얘기가 나오죠. 없을까요? 조금 지루하네요. 죄송합니다. 지루하네요.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래. 그래도 이번에 가톨릭 평론에 네. 그 실린 글은 가톨릭 교회가 그 당시에 어떻게 긴박하게 대처했는가 네네. 그걸 아주 예, 굉장히 리얼했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네. 느낌으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네. 화면 밖 게스트가 한 분 계셔가지고 아까 그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있었죠? 제가 저랑 맞물려가지고 그 저항권 문제 아, 그건데 네. 그거는 뭐 나중에 추후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아.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겉으로는 신중함을 네. 내세운 소극적 대응 그리고 아, 신중함을 내세우면서도 아마 이런 위선자 이런 건가요?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건 뭐냐면 네. 좀 쫄아 있었겠죠 안말해도 뭐 네. 무섭긴 하죠 사실은 네. 죽을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을 갖다 어떤 교회가 어떤 세상의 일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된다 명확히 알아보고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겁을 먹은 것 들어있는 것 같은 같아요. 예. 오히려 종교인이야말로 죽어도 되는데 보장되어 있고 천국도 그거는 이제 안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전혀 그렇지 않은 일이고 왜냐면은 천주교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 순교의 역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순교의 역사도 있지만은 수많은 배교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거. 감춰진 배교의 예. 역사. 그래요. 그러면 예. 목숨 앞에서 종교는 예. 내세울 게 못 된다. 아니 근데 이슬람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서 자살포탄 테러 네. 있었잖아요. 그건 너무 그것도 찹찹하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내부 동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슬람도 한 10%밖에 안 되고 그 스리랑카라는 나라는 불교가 싱할라라고 하는 그 싱할리족이 그 불교로 원래 불교의 그 나라죠. 그 아소카 왕 자녀를 보내갖고 완전히 그 불교의 나라를 만들었었는데 영국이 통치하면서 분리 통치의 유산이죠. 그래서 인도의 타밀나두 지역에서 이주시켜갖고 북부 쪽에는 이제 그 타밀족이 이제 살고 이 두 부족을 싸움시키면서 영국이 식민 통치를 여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항상 희생자는
식민지 사람들이고, 그래서 타밀족은 2009년도 5월달에 그 종전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종청소 수준으로 그 거기에 타밀 엘람 타이거라고 하는 독립 무장 세력이 있었는데 거기 다 싹 쓸어버리고 다 죽이고 종전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뭐 그리스도교가 한 7% 정도밖에 안 되고 이슬람이 한 10%인데 이슬람이 그리스도교를 이제 공격을 한 거죠. 네. 뭐 불교도 공격하고 다 공격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때 이제 이 얘기 나오는 게 순교예요. 지하드. 음. 그러니까 이제 지하드라고 하는 개념은 이슬람에서 원래는 그 영적인 투쟁, 자기를 어떻게 신에게 복종하고 신을 사랑할 것인가 이런 거에서 자기의 어떤 영적 투쟁까지도 포괄하는 건데 이게 왜곡돼서 마치 그렇게 해서 죽으면은 무슨 뭐 천상에서 뭐 그러게요. 90명의 성처녀들이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어떻게 다 허황된 일일이 뭐 다 할까요? 아니 근데 여자도 죽었잖아요. 남자가 며느리. 근데 그러면 남자는 여성이 뭐 성처녀가 뭐 이렇게 뭐 100명씩 기다린다 그러면 뭐 성총각이 그렇게 막 기다리는 건가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내용은. 그러니까 그것도 좀 성차별인가? 그럼 총각도 기다려야 되나? 근데 지금 이제 그 종교를 폭력으로서 신념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그다지 권장할 만한 일이 아까 아니다라는 뭐 얘기를 경동의 실장 하려다 얘기했지만 여기로 온 실질적으로 이게 정당한 전쟁 이론 자체가 자칫하면은 그 호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전쟁. 2000 몇 년이더라 정의평화위원회가 제 기억으로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그 바티칸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장 턱슨이라고 하는 주의형이 그 박스 크리스티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해요. 좀 역사적인 회의인데 거기에서 이제 종전에 그동안 카톨릭 교회를 지배해왔던 정의로운 전쟁 또는 정당한 전쟁이 아니라 정의로운 평화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당한 전쟁이란 없다. 아니 그런 건 꼭 아닌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러니까 절대 평화는 아니죠. 이를테면 절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종교가 항상 항상 약간 비겁해. 아니 비겁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평화라고 하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절대라는 말이 아니 샤카족이 네.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가 불교를 예를 들면 네. 이제 그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정각을 얻고 난 다음에 집을 다시 방문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도 슈도나나 뭐 그 아버지 그 다음에 부인 그 다음에 자식들 부인까지는 이제 아니고 여자를 안 받았으니까 자기 자식 이런 사람들이 다 불교를 귀의해요. 네. 그래서 부처의 제자가 되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다른 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 샤카족이 이 활을 그 적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하늘을 향해 쐈다는 거예요. 아 안타깝다. 그래서 샤카족이 다 죽었다는 그런 믿지 못할 얘기가 있는데 그게 싫어. 만약에 그게 절대 평화라면 그거 비폭력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글쎄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이런 식으로 광주 항쟁에서 자기 그 이웃, 친구, 자기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불의한 그 폭력 앞에서 만약에 우리는 비폭력을 실천한다라고 해서 그냥 죽이게 그냥 둔다라고 한다면 그게 그러니까 절대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말이 좀 안 된다.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당한 평화, 정의로운 평화 그 개념에서 바라봐야 이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까 소장님이 이 정당한 전쟁에서 가톨릭 교회가 정당한 평화로 이제 완전히 이전을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불과 3, 4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제 기억에는 2016년도에 그 논의가 교황청에서 있고 나서 강정 평화센터에서 그 얘기를 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이 뭐냐면은 그 강정 해군기지에 그 순주교회가
거의 10년 넘게 이 해군 기지는 음. 이 아시아 한반도 평화를 이제 저해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다라고 해서 해군 기지 반대 운동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해군 기지가 딱 그 시점에 이제 완공이 돼갖고 그 해군 기지 막사에 이제 군종 신부가 네. 온 상황이었던 거야. 여기 이제 해군 기지에 거기 거기니까 거기 군인들이 해군교회 네. 군종 신부가 파견되고 밖에서는 천주교 신부들이 또 이 반대를 반대 운동을 하고 굉장한 있는. 모순이네. 그러니까 이 지금 딱 그 다양성이라고 정의로운 말씀 안 될까요? 전쟁과 정당한 이 평화 이게 딱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식별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교리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그런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지침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시대 인식 안에서 교회가 그 굉장한 이제 식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주 모순이 첨예하게 이제 집약된 사건이었죠 그때가. 근데 그 시대 인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세라거나 또는 대중 추세적이라거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시대 인식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엇이 복음적인가라고 하는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그 상호 시대를 읽는 흐름 뭐 인식의 문제죠. 물론 그렇긴 한데 교회가 딱 그 이 교회사 안에서도 보면은 교회가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그 권력화됐던 사례 거기에 저항해서 또 이제 그 복음의 정신으로 얘기를 이제 주장하면서 그 대한 어떤 운동들이 일어났던 사례들을 보면 그러니까 기준은 이 복음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과 그 당시에 벌어졌던 그 사건과의 관계에서의 성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개신교는 조금 빨랐어요. 한참 빨랐죠. 1991년도에 아니 아까 얘기했던 그 정의로운 평화, 정당한 평화 쪽의 이야기가 WCC에서 문서화돼요. 1991년도 캔버라인가. 근데 어쨌든 그 91년도에 그 문건이 나오고 2013년인가에는 정의로운 평화 동반이라는 그 Just Peace Accompaniment 그 문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 자극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WCC 같은 경우에도 많은 교파들을 그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일 이제 활발하게 했던 게 퀘이커. 그 다음에 이제 메노나이트, 제세례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형제단 요 한 세 교파 정도가 사실은 그 WCC로 하여금 이 정의로운 혹은 정당한 평화를 선택하게 하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아마도 가톨릭에도 영향을 미쳤고 사실은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그 처음 평화를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평화의 날 메시지를 시작했던 게 요한 바오로 그 2세예요. 그러면서 1월 1일 그때 정의로운 평화나 정당한 평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평화 지향은 그때부터 가톨릭에서는 사실은 시작됐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아까 2016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입장 전환, 방향 전환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당한 전쟁,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정당한 평화, 정의로운 평화 이쪽으로 이제 가톨릭이 그런 방향 전환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조금 더 이 그 해군 기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약자에서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러면은 약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강정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게 주민들은 그렇죠? 예 되겠고 네. 그다음에 그 해군 기지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그게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냐, 미국한테 필요한 거냐. 그렇죠. 이런 그게 문제.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게 그 필리핀의 그 클락 공군기지가 있는데 거기서 다 철수가 되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이 미국을 다 물론 전략적으로 네. 불필요하니까 이제 버릴 수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필리핀에서 다 철수했거든요, 미군이. 그러니까 태평양 이쪽에 좀 공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오키나와하고
거의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군 기지가 한국에 엄청 많죠.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낙점을 했던 게 이 제주도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을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그 안보의 어떤 자국의 어떤 안보 논리와 네. 아주 밀착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무슨 강정 주민들의 어떤 무슨 안보 안전? 안보나 무슨 뭐 인간 안보라든가 무슨 뭐 네. 강정 주민들을 생각해서 무슨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의로운 평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여기서는 약자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복음 전체를 흐르는 게 그렇죠. 복음 전체를 흐르는 내용은 복음 전체가 그런가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나 중산층화되고 있는데 네. 약자 중심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약자 중심의 교회라고 얘기 안 했어요. 복음만 복음은 그런데 복음만. 지금 현 교회는 강자 중심의 교회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보는 분들은 되게 또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강자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중산층화되고 중산층화된 건 이건 부인할 사실이죠. 수 없는 예. 현실이어서 아까 뭐 교회가 이렇게 네. 좀 치사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교회는 비겁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여지를 남겨놓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그 정의로운 전쟁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정의로운 네. 전쟁이 결국은 어떤 순수하게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네. 이루어진 거라기보다 이제 그 가톨릭 교회도 하나의 제도고 종교도 제도고 하다 보니까 어떤 세속의 권력과 계속 밀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계속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개념을 해서 그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뭐 죽이지 말라 뭐하라 하지만은 또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는 항상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하고 전쟁을 하지 자기들이 뭐 침략한다고 전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 팔아먹으니까. 예, 그리고 미국이 막 베트남을 쳐들어갈 때도 그럼요. 우리가 얘네들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먼저 공격했다고 다 조작을 하고 그렇죠. 전쟁을 할 때 다 그런 명분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조작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거? 아니 조작하잖아요. 뭐 만주사변도 그랬고 그 통킹만 사건은 이미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식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는 자기들의 전쟁은 다 정의로운 전쟁일 수밖에 없죠. 결국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거는 전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길을 터주는 거에 펼쳐주는 효과를 낳지 않을까. 그런데 그 미묘한 차이지만 정의로운 전쟁과 정당한 전쟁은 영어에서는 저스트인데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전쟁은 불의하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죠. 왜? 사람이 죽고 생각했던 것보다 특히 핵무기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특히 그 요한 23세 지상의 평화 보면은 당시 쿠바 위기, 미사일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전쟁이 되면 이건 정말 인류의 다 죽는 상황인데 전쟁 자체가 정의로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형용모순일 수 있고 우리는 앞으로는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그 정당성 여부를 묻는 그러한 그 just war theory, 그러니까 정종론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그래서 정당한 전쟁 혹은 정당한 전쟁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말은 좀 폐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정의롭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지하드라든가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부추기거나 전쟁을 사주할 때 그야말로 프로파간다 할 때 그 국제문민에서 폭력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짚고 넘어갔으면. 지금까지 중에 가장 열렬하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정의로운 전쟁이 절대 그런 말은 친환경 없다. 폭탄이 있다는 말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친환경 폭탄? 근데 끌려요. 있으면 그 사람만 죽이고 뭐 사람 안 이렇게 죽이고 싶다. 네. 저는 그 정의로운 전쟁이든 어떤 저항권이든 그걸 봤을 때 네. 조금 이 맥락이 좀 같을지 모르겠지만 미션의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미션. 네, 거기 보면은 정말 오래된 영화. 로버트 드니로와 그렇죠. 제레미 아이언스가 그때 아주 전성기 때 예, 그 만든 영화죠. 이제 그 옛날에 김용민 선생님이 그 철학자 김용민 선생님이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제레미 아이언스와 그 로버트 드니로 네. 로버트 드니로는 맞서 싸우는 거고 네. 제레미 아이언스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들고 성광. 그 들고 이렇게 가면서 성공을 갖고 예. 가면서 아이들하고 갔다가 맞아 죽죠. 예. 맞아. 예 근데 그 원주민 무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를 따라서 싸우러 가는 원주민 무리가 있고 네. 제레미 아이언스를 따라서 그 죽어가는 그냥 음. 저항하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죽어가는 두 누가 무리도 있는데? 나잖아요. 근데 저는 종교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네. 좀 여지라고 할까 열어놓는. 어. 그러니까 근데 김용민 선생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둘은 다 같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 어쨌든. 그리고 모든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가겠네요. 예, 그런 맥락일 수도 있지만 그게 다른 길은 아니고 음. 근데 이제 그런 갈래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근데 정말 그래요? 그게 같은 길이에요? 전 지금까지도 그 우리 소장님 화나셨어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음.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종교가 그런 식으로 그게 같은 길이라고 가르쳐 온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건 그 종교의 가르침이라기보다 이제 그 철학자인 그 아. 양반의 분석인 거고 저도 뭐 그게 같은 길인지 뭐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두 길이 같은 길이고 같지 않은 길이고를 떠나가지고 그 어떠한 그 교회가 어떤 취했던 모습이 그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논의라든가 뭐 등등등을 얘기하면서 안고 있을 어떤 고뇌는 충분히 반영되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건 맞죠. 네. 제레미 아이언스나 뭐 네. 로버트 니로가 자기 실존에 따라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한 사람은 싸우고 한 사람은 사제로서 성광을 들고 가다가 총 맞아 죽는다. 그건 자기 결정에 따라서 네. 취할 수 있다고 보고 네, 네. 그건 관람자 입장에서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종교에 투영해갖고 종교가 그런 식으로 그거를 똑같이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식민지 상황이었거든요 당시에는. 그 라틴 아메리카가 이 스페인 식민지의 그 상황에서 그 만화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죽어간 것들은 식민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생긴 뭐 폭력이거든요. 살인 행위고 그거를 글쎄 그거를 그냥 뭐 성공을 들고 가면서 더럽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다. 식민지라는 아니 상황 그게 아니고 자체가 그 고려 고사 사항이 돼야 된다. 아니 그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그렇죠. 네. 불의한 폭력에 맞서서 그 마을 사람들 그 지키려고 싸우는 것이야말로 예수가 했던 행위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 아니 그건 그러니까 제 생각인 건데 저는 뭐냐면 거기서는 물론 이제 그거는 뭐 저도 뭐 싸우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거지만은 얘기 꺼낼 때 당황하셨어요 예, 지금. 예, 카메라 밖에 게스트께서. 그게 이제 뭐냐면은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저는 제가 네. 이제 그 미션을 떠올렸을 때 보면은 그 종교가 취할 수밖에 없던 그 딜레마를 갖다가 네, 함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그 조약을 체결을 하죠. 원래는 네. 거기가 그 지역이 스페인의 나와바리였는데 네. 이제 포르투갈의 나와바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만. 스페인의 나와바리가 되면은 노예제가 전문 용어는. 없는데 진짜. 포르투갈의 나와바리 넘어가면은 그 수많은 그 원주민들이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로버트 드니로는 한때 노예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어떤 그 원죄라고 할까 그렇죠. 과오를 더 느끼니까 회개하는 예. 마음이었고. 더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였고 그런 이제 그 어떤 식민지 상황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결을 좀 달리보자라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션을 봤을 때 보면은 네. 단지 뭐 그 식민지 뭐 선교하고 들어가고 뭐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만 보다 보면은 이게 그 어떤 그 당시에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협해지지 않나 저는 너무 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교회적 시각만 가지고 예. 보면은 거기 예. 담겨 있는 철학적 예. 내지는 한 개인이 선택한 신념적 부분들이 읽히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남미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는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좋은 의도로 이렇게 뭐 선교하고 뭐하고 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미묘한 어떤 그
거기에 또 역사의 흐름이 있고 그 미션은 거기서 얹혀지는 거라서 네. 단지 뭐 식민주의 시각이라든가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점이 좀 많지 않나. 풍성하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 풍성하게 보세요. 네. 풍성하게 보는데 네. 역사적인 맥락을 빼고 네. 그 영화를 그냥 그 장면만 딱 띄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그거는 뭐 동의하고 그 두 사람의 네. 어떤 그런 태도는 주무 앞에서의 태도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네. 되지만 그거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떼어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아, 제가 저는 생각에는 제가 말한 건 역사적인 맥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의 어떤 그 고뇌의 모습이 함축된다고 느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나온 거를 정리를 하면 일단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건 이것이 그동안 전쟁을 일으킨 쪽에서 사용해왔던 용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쟁을 일으킨 쪽 또는 테러를 일으킨 쪽에서 갖다 붙이는 그 어떤 수사는 우리가 이해해 줄 필요도 없고 용인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방어적 측면에서 또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해석이 지금 어느 쪽으로 내 신념을 잡느냐에 따라서 종교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방어 전쟁이라는 것도 조금 그 네.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2001년이죠. 9.11 사태 나고 나서 네네. 그 부시가 했던 게 바로 방어 전쟁 그 개념이었고 그걸 저 가지고 그건 방어 전쟁으로 안 보이는데요. 아니 그걸 네네. 가지고 이라크를 쳤어요. 네, 그것도 예방 전쟁이죠. 프리엠프팅. 그것도 그 전쟁을- 디펜딩 뭐 네. 이런 식으로 디펜스 워. 전쟁을 일으킨 쪽에서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수식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사실 위험한 사고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수식에 자꾸 발을 걸리면 안 되는 게 누가 전쟁을 일으켰느냐, 그 전쟁을 일으켜서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느냐. 아니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방어 전쟁 말씀을 하셔갖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네네. 마치 아까 얘기했던 정의로운 전쟁이 형용 모순인 그렇죠. 것처럼 방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하면 그것 자체가 아, 네네. 방어를 하는데 왜 전쟁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지. 뭐 이런 지금 말은 지금 이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폭력의 대상이 됐을 때 이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정당방위라는 말이 이제 그렇죠. 나오지만 그게 굉장히 그 정당한 전쟁 이론하고 같이 붙어 다녀요. 그래서 네. 되게 조심스럽게 그것도 이제 정당방위도 네. 써야 될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수식에 걸리는데 제가 볼 때 수식은 언어고 언어는 그 당시에 그 언어를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여기에 걸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쪽에서는 거기에다가 어떤 미사여구 또는 어떤 수세적인 용어를 붙여도 그걸 우리가 용인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죠? 개념이 나와서 그냥 개념 설명드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쟁을 일으켰느냐,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이익을 누가 보느냐, 이것을 따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교회가 만약 중산층화 됐으면 사실 이런 식의 그 반론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하느님은 기득권층의 하느님은 아니냐, 내지는 하느님은 중산층의 하느님은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을 때 우리가 약자의 관점으로만 종교를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생기지 않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죠. 그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에서 네. 편드는 하느님, 그 계급적인 하느님 이것만 가지고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을 얘기할까?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복음에서도 얘기했듯이 비하고 이제 그 햇빛 그 누구에게나 다, 비유하면서 네, 비를 누구한테나 내려주신다. 풍성하게 내려주는 비나 네. 이런 그 햇빛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가리지 않는다는 기득권층이 거죠. 몰아주고 네? 그러진 않으십니까?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결국 햇빛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서로 기득권을 그렇죠.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그거 갖고 논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방신학에서 나온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 선택 네. 이 말은 계급적인 그 가난한 이만 선택한 게 아니라 일단 급박한 사람인 그러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자면은 그게 이제 강한 계급성을 띈 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네. 민중신학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민중이 계급성을 띠고 있다. 분명히 계급성을 띠죠. 물론 여기에 기득권층이 민중이라고 그들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받아주고 싶은데
이 교회 문제 같은 경우에 또는 이제 이 5.18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모든 교인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거나 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분들까지 끌어안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논리학에서도 절차 단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야 되는 건가? 이제 그거는 거죠. 이게 뭐 80년대의 상황이 그 군사 독재 시절이라는 엄혹한 상황에서 그 이들만을 위한 교회, 뭐 가난한 이들만, 그 광주의 예를 들면 네. 이 광주 시민이 처했던 상황이 굉장히 우리 사회 안에서 소외받고 차별받고 그 인간 존엄성 자체가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 대한 어떤 교회의 선택이라든지 지지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렇다고 교회가 그 이 가난한 자들을 제외하고 중산층이나 부자들의 인간 존엄성이나 이런 것들을 외면한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의 기본적인 이 사회교리의 원리가 이 인간 존엄성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 워낙 그랬기 때문에 그걸 자꾸 강조하는 데 있어서 그 보수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 언론들이 이게 교회가 공산주의고 뭐 이런 이념의 어떤 굴레를 씌워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교회가 그 가난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가난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이후에 교회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신자들이 몰리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힘을 갖고 교회는 이제 부자가 된 상황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가 부자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모습에 어떤 이 사람들의 호감도를 사람들의 사서. 호감도가 좀 높아진 거지. 근데 이제 속았다고 많이 또 떠났죠. 아, 그게 80년대 가톨릭이 호응을 받았던 그렇죠. 그때 80년대 이제 그때는 저도 어렸지만 기억에 보면은 툭하면 뉴스에서 해방신학을 단죄하는 내용의 뉴스를 가끔 봤어요. 뭐 요한 바울에서 얘기하고 네. 근데 그걸 갖다가 가톨릭의 작용과 살짝 엮는 듯한 단신 뉴스가 가끔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자체가 굉장히 자익 집단의 어떤 그런 굴레를 살짝 씌우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았나 이제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그때 대표적인 사건이 그거잖아요. 그 최기식 신부님인가? 미문화 부산에서 나온 그 마르크 김현장. 그 이제 그 마르코 그 사람이 이제 거기 그 뉴스에서 마르코라고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고해 성사하고 뭐 이제 숨겨주고 뭐 그러면서 가톨릭이 마치 불순 세력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듯한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참 범죄 집단이 증폭됐던 시절이었고 있었고요. 또 이게 뭐 들리는 얘기로는 가톨릭에 대해서 상당히 요시찰적인 어떤 뭐 그런 시선도 있었다. 근데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제 민주화를 그렇죠. 갈망했던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했는데 과연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이렇게 실제로 나아갔는가,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 제도로서의 교회, 예언자로서의 교회 모습이 그 7, 8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양면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의 예언자로서의 교회 역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걸 선택하고 그들하고 함께 하려고 했던 이 그룹들이 안에 동시에 있으면서 또 반면에는 아까 5.18 문제에 대해서 주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뭔가를 하지 못했었던 거는 그 이후에 84년도, 뭐 87년도 이때 교황님 오실 때 한국 천주교회 이 굉장히 전국적인 차원의 행사를 하면서 맞아요. 국가 지원을 엄청 받았거든. 아, 그러니까 국가하고 그런 또 관계를 계속 그 은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고민했던 교회 지도층이 존재하고 이런 길한 관계가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이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예언자적인 교회의 모습에 이렇게 감화받아서 들어왔던 분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보면은 오히려 그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에 실망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동화돼서 들어왔던 분들은 또 많이 나가기도 하고,
지금은 오히려 그 안정적인 이 마음의 평화. 왜 조사하면 그렇잖아요. 다 네, 그게 마음의 평화를 제일 위해서. 높아요. 왜 다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게 이제 마음의 평화 또는 위로. 그러니까 이 안정. 광화문이나 뭐 해군기지나 이런데 미사 나가 보면은 주로 사제 수도자들이 있지 평신도들은 별로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안 되거든요. 네, 거기 가면 불편하거든. 네. 뭐가 불편해요? 아니 거기 가면은 아니, 마음이 일단 편하지 일반적인 않잖아. 예, 평신도가? 아니 평신도들이 일반을 놓고 봤을 때는 일반을 놓고 예. 봤을 때 그러니까 세월호 미사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원해서 들어온 어. 종교의 종교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할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에 대해서 심기가 안 좋지. 그렇죠. 저는 이제 80년대 이 요번에 가톨릭 평론에 그때 가톨릭 교회가 뭐를 했는가 뭐 저는 이거 봤을 때 보면은 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 어떤 막혔던 것들도 있었을 테고 겁도 났을 테고 그래서 결국에 보면 뭐 시원하지 않게 좀 지지부진한 면을 보여주는 느낌도 들고 하지만은 뒤집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네. 교회가 노력했던 것 중에서 좀 높게 평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광주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는 가톨릭 교회가 나름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특히 이 대학가에서는 광주 항쟁에 대한 비디오를 되게 많이 봤잖아요. 엄청 돌았죠. 예, 먼저 돌았는데 무조건 신입생은 들어가는 그래서 걸 봤어요. 80년대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봤지만은 90년대까지도. 예, 그렇죠. 90년대까지도. 근데 이제 88년에는 공식적으로 광주에 대한 그 비디오가 이제 나왔잖아요, 사실은. 아니, 방송으로도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야매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지만은 그 전에는 되게 힘겹게 이렇게 어떤 숨어서. 공간에서 봤는데 네, 맞아요. 그나마 이제 대학가에서 되게 은밀하게 숨어서 봐야 했던 것 같다가 조금 대중에게 오픈시킨 게 성당이었다는 거죠. 성당에서 순회 상연을 했어요.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어요. 부산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맞아. 광주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산 지역에서 이렇게 성당을 통해서 뭐 상영하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열심히 하셨던 기억이 나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지만은 그러면서 그때 저도 이제 봤거든요. 그때. 근데 보면은 그거하고 또 하나 자료집. 네. 혹시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고 광주 대교구에서 나온 자료집. 정평이에서 예, 썼어요. 예. 근데 그것이 빨간색이 있고 오렌지, 그러니까 빨간색과 주홍색 버전이 있어요. 와, 되게 기억력 좋으시네요. 예, 근데 디테일하게 아주 그 기억을 빨간색 버전과 주황색 버전의 차이점을 이렇게 뭘까 봤는데 이 빨간색 버전에 보면은 되게 끔찍한 사진이 한 장 나와요. 그러니까 곤봉으로 머리를 깨가지고 밟았을 것 같은 그 뇌수가 다 튀어나온 듯한 저는 그 자료집을 지금도 그걸 보면 확 덮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주황색 버전에서는 없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게 나중에 나온 자료인 거예요, 이게? 아마 나중에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 버전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때 전에 그 80년대 초반 그때는 이 사진이 많이 네. 돌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검으로 얼굴을 완전히 네. 난자한 네. 뭐 그런 사진들, 그러니까 주검들을 찍은 사진 집이에요. 그게 이제 돌았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같이 돌려보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도 뭐 같이 봤죠. 같이 보고 우리가 저기 유재관 열사 거기 그 인천 지역 사회운동연합 인사연이라고 이제 주로 그런 데하고 같이 인천 박스하고 제가 인천 박스에서 활동했는데 이제 그렇게 같이 모여서 광주에 대한 비디오도 보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언더 파이어라고 네. 그때 이제 그 광주 비슷한 그 상황을 니카라과 상황 그 산디니스타하고 소모사 정권이 싸우는 당시에 그때 그 주인공이 지금 이제 거의 할아버지가 됐는데 미국 영화죠. 할리우드 영화인데 어쨌든 그걸 다룬 소모사 정권을 어떻게 산디니스트들이 붕괴시키는가 그 뭐 영화도 이렇게 그 돌려서 보고 뭐 그런 시절이었어요. 뭐 그런 시절에 저희가 나온 거죠. 이제 그런 작업들은 교회에서
평신도들의 노력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드러나지가 않아서 네. 늘 원래 그 평신도 운동으로 시작한 게 제오시서부터 농민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퍼지면서 제약순 주교님 돌아가서 이제 들어가셔서 사제단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제단이 전면으로 부상을 한 측면은 있지만 뒤에서 알게 모르게 그 이름 없이 그렇게 많은 애를 쓰고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대다수는 평신도였다. 네. 그런 걸 꼭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천주교에서 평신도가 해왔던 역할이 너무 알려지지 않았다. 너무 드러내 뭐 그게 뭐 일부러 드러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내볼까요? 어떻게 드러낼까요? 그 이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차이는 그 네. 성직이 네.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거의 뭐 천주교 하면 미사 성직자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그쵸. 또 예식 제약순 중심. 주교 구속되면서 이제 뭐 사제단 만들어지면서 이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건 사실이니까 거기에 조명을 많이 받고 거기에 이제 그 물론 당시 그 사제단에 소속돼 있던 분들은 그런 예언자적인 소명의식이 있었겠죠. 그럼 근데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경우에 오늘날에 있어서 교인들이 그다지 편애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성당에 오면은 기타 세상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당에서요? 네, 성당에. 그거는 사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늘 있어 왔던. 그 왜냐면은 그러니까 1987년도에 이제 제가 다녔던 본당에서는 네. 신부님이 그때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교동 성당에서 광주항쟁 비디오를 틀어줬죠. 87년도 대선 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성당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다녔죠. 성당을. 근데 신부님이 또 마침 또 그 결을 같이 하는 신부님이 오셨는데 본당에서 네. 되게 신부님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도 되게 많이 심했고 사실은 뭐 그래서 그때는 근데 점점 더 심해지죠. 예,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런 걸 갖다가 호응해줬을 사람들이 호응해줬을 젊은이들이 그렇죠. 지금은 이제 본당에 많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욕했을 그런 어떤 그분들이. 지긋하신 분들이 계속 이어갈 테고. 그래서 세상에 복잡한 걸 잊고 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왔는데 예. 이런 거를 우리에게 강요를 하다니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오늘 5.18을 맞아서 5.18의 종교적 의미와 천주교가 과거에 했던 거 그리고 오늘날의 입장들을 좀 대략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큰 흐름은 무차별적인 폭력을 그냥 거기에 순응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주된 지금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그 소설가 그분이 말씀하신 건데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고 일상이다. 그러면서 왜 학생들이 이제 전남대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 전남대 정문 앞에서 당시 5.18 일어났을 때 학교에 가서 문을 열라고 그 개헌문이 막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곤봉이 맞아서 뇌수가 터져서 죽고 뭐 이런 왜 그랬을까? 학생들은 거기가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사회교리 전통에서도 이제 폭력이 없는 상황의 어떤 평화는 소극적인 평화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바오로 6세 인간 발전 민족들의 발전이라고 하는 회칙에 보면은 이제 평화의 다른 이름을 인간 발전이라고 그러고 이제 인간 발전이라는 게 너무 이제 인덱스화돼 갖고 뭐 지표로 이렇게 막 유엔에서 나타내고 그러는데 그게 현실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프로그램 해보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고 막 이런 그래서 이제 뭐 휴먼 시큐리티 그러니까 인간 안보 이랬더니 이런 개념으로 더 구체화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폭력이나 전쟁이 없는 그런 소극적인 상태의 평화가 아니고 네. 그야말로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건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 이 그 정기량 그 아버님과 그 어머님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에는 몰랐는데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아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기도할 때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모가 먼저 갔어야 되는 건데 아이가 먼저 가면서 우리들한테 깨우쳐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러니까 소극적 그런 그 폭력이 없는 상황을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이 그 확대해서 내 자식이 아니고 이웃 자식, 뭐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가는 게 그 어머니한테는 일상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5.18이 그 아들 잃은 어머니로 상징되고 아버지로 상징되고 그 죽은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전영진 학생으로 상징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런 평화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게 자기 자식, 예수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확대하라는 그런 것의 어떤 그 성사, 상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러면 사람들 다 도망갈 것 같아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힘들고 그게 우리도 못 하는 건데. 믿을 수가 없거든 대중을.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대중이 죽였어. 그럼요. 대중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아니, 여러분을 못 믿어. 나는 이게 대중을 그렇게 그러시면 안 되죠. 안 될까요? 대중 얘기보다는 이제 어머니가 했던 말이 저는 그 5.18이 현 교회 주는 그러니까 그런 일상의 삶을 그렇게 가난한 이웃과 가난 얘기는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지만 속속들이 요즘 지금 종교인들은 그냥 마음이 가난해 그냥. 그 시야를 영이 좁아요 지금. 그 영이 가난한 것 같아요. 진짜 영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는 메시지를 좀 잘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물론 저희도 그래야 되겠지만.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다소 넓은 범위의 이야기를 두서없이 막 던졌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싶은 것만 엑기스만 찾아 들으시고 책은 여기 잘 있지만 구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책에 있어요 내용이.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지금 나온 것 중에서 못하신 말씀들 있으면. 그리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5월 13일 날그 광주 정평이에서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그 광주를 갔다 왔는데 네. 망월동묘역 보고 그다음에 5.18 기록관 보고 남동성당에서 이제 저녁에 미사까지 이제 같이 하고 늦게 올라왔는데 그 미사할 때 뒤에 이렇게 써놓은 게 이제 이 5.18 39주년을 지내면서 교회가 이제 기억하고 가야 할 방향과 관련된 이제 슬로건들인데 거기에 이제 세 개가 딱 적혀 있었어요. 하나는 5.18 역사 정신을 왜곡하는 처벌법 제정 하나가 이제 있었고 그 옆에 이제 그 세월호 진실 규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또 다른 사이즈로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과 관련된 그걸 들고 이제 미사 끝나고 이 주교님하고 신부님들 신자들 다 같이 금남로 이렇게 행진을 했는데 이게 그 5.18 관련해서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교회가 부족했던 모습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아직 이루지 못한 뭐 이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봤을 때 이게 5.18을 교회가 지금 어떻게 계승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이제 그러한 그 세 가지 어떤 지향들이 지금 교회가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하나는 이제 이 5.18 때 그 전남도청에서 이제 시민들하고 군인들이 대치하다가 시민들이 이제 총을 드니까 그 잠깐 이제 물러갔잖아요 군인들이. 네네. 그 한 일주일 가까운 기간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이 뭐 절대 해방구. 공동체 해방구의 네. 어떤 자치구역이었죠. 그 기억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매년 지금 광주교구에서 5.18 관련 심포지엄 주제가 이 큰 주제가 큰 주제 5.18과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는 교회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주제고 성찰하는 어떤 키워드가 되는 주제라서 이 5.18 때 그 해방구로 이루었던 광주 시민들의 이 공동체를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가 늘 5.18을 돌아보고 성찰할 때 그 앞으로 가야 될 교회의 모습으로서 늘 성찰해야 될 어떤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18과 세월호와 평화협정 네네. 이게 지금 현재 교회가 안고 있는 지금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황 소장님은 저는 뭐 그 지금 얘기했던 것은 이제 교회가 교회 바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 교회 자체가 이제 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정의평화에서는 충분히 그런 그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5.18을 외부로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듯이 지금은 이제 뭐 광주대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나라들 많이 돕고 있거든요. 아시아라든가 뭐 기금을 출연해 갖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그 상당히 전향적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약자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그 도와주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머니처럼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사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 가난한 이웃 뭐 이렇게 확장되듯이 광주에서도 조금 더 그 확장성이 좀 더 넓어지고 더 이 광주 교구뿐만 아니라 다른 교구도 좀 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훨씬 더 예언자적으로 80년대처럼 그런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봐요. 근데 돌아가는 거 보면은 조금 이게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렵겠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예언자적인 모습인 거고 그 예언자라는 것은 결국은 그 시대에 할 말을 하고 그 말에 대한 실천을 하고 이런 거죠.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게 이제 예언자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고. 그럼 이제 화면 밖에 게스트 분께서는 저는 일단 오늘 아까 뉴스공장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저도 보고 왔어요. 들으면서 이제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듣는 사람들이 진짜 황당할 거예요. 하다못해 또 이제 증언에 따르면은 시신을 감에 정하고 소각하고 어쩔 수 없어서 또 바다에 버리고 버렸대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소름이 네. 착착 저는 무슨 말이에요? 오늘 그때 지금 학살했던 사람들. 상무대로 가져갔던 시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그런 쓰레기차. 하긴 그때 막 미약하게 2,000명 죽었다고 네. 했는데 네. 사람들이 다 행불로 처리되고 네. 그래서 그게 다 소각이 안 되니까 바다의 일부는 빠뜨렸다는 예전에 거예요. 설마 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스물스물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언비어련이 했던 것들이 진짜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무섭더라고요. 여성에 대한 성폭행 문제도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YS 때 5.18을 하나의 중요한 우리 역사를 자리매김해주고 그 다음에 그 광주의 망월동 일대를 성역화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5.18의 어떤 그것을 좀 뭔가 이렇게 약간 박제하는 듯한 느낌이 그때 이제 네, 맞아요.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3년도랑 97년도에 두 번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단장되기 전에 이제 망월동의 구묘역, 그 다음에 이제 성역화된 다음에 갔을 때 느낌이 그 성역화되고 하는 뭐 이렇게 맞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묘한 그 안에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고 그냥 네. 조화로 그냥 화려하게 해버린 네. 그래서 그런 93년도에 느낌. 단장되지 않았을 때는 눈물을 흘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갔을 때는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비장함이라든가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역사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나서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네. 여전히 지지부진했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네네. 문건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백을 네. 하고 그 심지어 부마항쟁 때 전두환이 네. 그 꼽사리 꼈다라는 아주 되게 중요한 실마리들 그러면서 무엇인가 이
희미했던 것이 조금씩 이제 퍼즐처럼 이제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5.18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이 이제는 얼마 안 남았구나. 그 진실에 다가서는 것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것도 그와 비례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가짜 뉴스의 패턴이라든가 뭐 소스는 뭐 예전에 제공됐다 하더라도 요즘에 막 더 막 난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진실에 더 다가가고 이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하면서도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더 그 끔찍함을 그 일단 그죠. 감당할 예. 마음의 준비가 예. 되어 있는지. 그 40여 년 전에 그 끔찍함을 갖다가 뭐 더 이렇게 느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고 뭐 그럼 잘 이렇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그 진실을 이제 밝혀내면서 진짜 5.18을 어떻게 우리의 그거로 제대로 가야 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봤을 때 결국 우리의 과제는 1980년 그 5월에 광주가 네. 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곧 대한민국이고 옛날에 지금 요즘 무리를 일으키는 한 국회의원이 옛날에 당신 광주의 딸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딸이다 그래서 했듯이 광주가 하나의 한 지역인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온전히 대한민국이 되는 거 그것이 이제 5.18이 진정으로 우리한테 자리 잡는 과정일 거라고 봐요. 여전히 근데 한 지역으로만 보려는 시각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네, 네. 맞아요. 지역 감정의 어떤 그걸로 계속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근데 정치적으로 악용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는데 예. 제가 잊고 있었다가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런 증언들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난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사촌, 삼촌 정도 되는데 그분이 저 어릴 때 사실은 그 공수부대였고 그 낙하산 사진 이런 거 막 우리 집에다 붙여놓고 왜냐면 이제 서울에 오면 있을 곳이 이제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분이 그 삼촌이 그 광주에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그 기억은 안 나지만 휴가를 나올 때 혼자 나오지를 못하고 5명 정도가 항상 짝을 이뤄가지고 감시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튼 굉장히 트라우마가 커가지고 그 이후에 수사가 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쨌든 거기서 뭐 나오셨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거기서 그 사람들도 피해자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명령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알고 공수부대를 지원했겠어요. 그냥 낙하산 좋아서 갔는데 낙하산 좋아하고 운동신경 좋아갖고 그리고 그때 돈을 줬다고 월급이 셌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수부대가.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이라면 운명인데 이렇게 투입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이제 서로 연락을 안 해갖고 잊고 있었는데 그렇게 거기서 상처를 받은 그 사람 인생도 사실은 굉장히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실체가 드러나야지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광주의 문제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실업증 상태였는데 그렇죠. 이제 그 실업증 상태에서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 작전에 투입됐던. 학살의 현장에 투입됐던 사람들이 이제 말을 연다는 것 자체는 이제 분명히 달라지는 것 같고 한 명이 입을 열면 또 열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 하지 않을까. 근데 저도 옛날에 희한한 경험을 했던 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20대 초반에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막 그러더니 뭐 자기가 광주 때 투입됐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시비를 걸려는 것 같더니만 나중에는 이런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정신이 온전치 못하시고요. 네, 아니 뭐 어떤 맥락인지는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간 그런 걸 봤을 때 그 양반의 말투에서는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게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온 것 같고 그렇죠. 그 목소리는 더 커지고 더 많은 목소리, 더 큰 목소리가 이제 필요할 때가 드디어 도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실업증 상태가 풀리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진정한
치유의 과정이 예, 있겠죠. 과정이고 그래서 광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야 치유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셨던 분들이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다소 무겁고 힘든 주제였지만 예, 저희가 과감하게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의 첫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는 언제 또 하실 거예요? 그거 다음에는 우리가 하긴 나름이죠. 뭐. 네, 부디 그 가볍고 즐겁고 예, 가볍고 가볍고 뭐 즐겁고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래요. 너무 무거웠어요. 예, 가볍고 무거웠어요. 즐겁고 아니 그러니까 말하는 저희도 그렇고 듣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뭐 이게 계속 근데 생각- 5.18이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오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흐름을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살짝 들었던 얘기는 예전에는